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 진행되고 있고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확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고발 사주 의혹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수처 수사는 시작이 됐고요.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도 진행 중인데 중앙지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좀 속도가 날 듯하기도 한데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나 공수처 수사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전체적인 본질을 보면 이게 검찰의 명예가 달린 사건이다. 예. 그래서 빨리 이거를 처리해줘야 검찰이 지금 국민한테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거를 빨리 털고 검찰의 명예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게 대선 후보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빨리 의혹을 털어줘야 또 야당 쪽에서 대선 후보가 이 의혹을 털고 나서 또 어떤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검찰과 그다음에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에서 나온 것이고, 이 자체가 여기에는 고발장이 건너진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신빙성 있게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엔 이 등장인물들이 모두 국민의힘 관계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여권의 정치인이고 언론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정치 공작이나 그다음에 박지원 게이트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뢰성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한 계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직접 본인의 고발장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공수처와 검찰도 같이 수사를 들어갔고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보십니까? 빨리 한 건 좋은데요. 예. 대선 후보가 걸린 문제니까. 네. 근데 13일 날 고소하고 14일 날 공공수사부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한 거는 엄청 빠른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공공수사부장이 이정현 부장입니다. 예. 이 이정현 부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동조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징계에 이게 출석을 사실 했었죠. 바깥에서 보기에는 수사 지휘가 적절하냐 공정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공수처가 제시한 범죄 혐의가 4가지였는데요. 예. 그 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6대 범죄 안에 드는 걸 해야 되니까 직접 수사.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하다 보면 역할 분담이 사실 되겠습니까? 이것도 들여다보고 저것도 들여다보는데, 예. 어찌됐든 형식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고,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예. 공공수사 일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전체의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증거 확보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수사할 때 공수처와 지금 그럼 중앙지검 쪽에서의 수사가 서로가 협조가 잘 될까요? 일단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니까요. 뭐 해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풀 수가 없을 거고, 네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풀 수가 없을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발표 시점에서 조율을 한다든가 이런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수사 의지는 이제 검찰 쪽에서도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럼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수사 의지라는 표현이 조금은 당연히 이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검찰이나 공수처가 검찰과 공수처의 본연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기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고발 작성에서 전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금 밝혀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개입을 했고 누가 지시를 했고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제3의 전달자, 작성자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좀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실체적 진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좀 예.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심인 것 손준성 같습니다. 검사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풀리지 않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현재는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은 손준성 검사가 전달 이 김웅 지금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황상으로 다 나온 부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근데 손준성 검사는 그 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손준성 검사가 그게 좀 떳떳하다면 비밀번호 풀고 한번 봐봐라. 나는 이렇게 죄가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발 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지금 다른 의혹들로도 확전이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 부각하고 있고 시위를 하기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 장모대응 문건 작성 내용 묶어서 지금 강공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 그 조성은 씨가 언론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네. 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원장을 만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조성은 씨가 무슨 캡처도 하고 다운도 받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우리나라의 정보수장이고 한 분은 이당저당 기웃거리면서 뭐 정치적 행보를 복잡하게 해오신 분인데 그 두 분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정치권 현안 대화를 안 나눴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게 검찰발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시작한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치권의 생리라는 게 프레임 씌우기를 하면 여기서 막 프레임을 던지는 게 정치권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공작, 정보 공작으로 흘러갔고요. 진흙탕 싸움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이게 무슨 상황을 명백하게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수사 자체도 원래는 이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사주했다는 건데 손준성 검사가 전달을 했다는 것도 검증이 아직 안 됐고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려진 게 없고 예.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는 정황 증거나 뭐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예. 피의자로 입건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부를 통해서 감찰을 2주 동안 뒤졌는데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강제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결국은 최강욱 의원의 고소에 의해서 공공수사부에서 수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한 2주 정도 계속됐지만 저는 수사 진행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이런 추세 같으면 앞으로도 나올 게 별로 없고 정치 공작 프레임 싸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손준성 보냄은 돼 있으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보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낸 다음에 그게 돌고 도왔던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포렌식을 해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작성한 건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고요. 자기가 작성을 안 했다면 다른 검사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관련해서 진척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이 겁니다. 하나만 좀 바로잡으면 예. 이 검찰의 선거 개입 이 부분에 시작은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니라 뉴스버스라는 제보자가 관련이 돼 있든 어쨌든 간에 이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된 것이고요. 예. 저희도 상당히 놀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 검찰이 정치권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게 그 중심에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지. 제 말씀- 저희가 이거를 뭐 발굴을 해서 그렇습니다. 했거나 그건 좀 오해.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제보했다는 말씀드리고 뜻은 아니고요. 예. 민주당이 너무 쉽게 덥석 물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이거는 덥석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시 또 나온 게 윤 전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이라는 것도 네.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두 번째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장모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셨잖아요. 본인이 수장으로 있으면서 왜 대검의 관계자들이 킥스 형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범죄 정보를 활용해서 대응 문건을 만들었을까? 왜 설령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모른다고 하시지만 그거를 어떤 사적 충성에 있어서 대응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던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이게 장모 현직 검찰 당시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를 가지고 뭔가 장모를 피해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나머지는 이제 고발인들 그동안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건을 국회와 언론의 대응 문건으로 가졌다는 자체가 예. 상당히 검찰의 사유화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고발 사주 의혹과 더불어 이 검찰 사유화 문제는 이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본인의 그 총장이니까 본인의 대응 문건들 자기 그 부하들이 만드는 거 그리고 뭐 김건희 씨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모 것까지는 이건 너무 사적인 거를 공적인 부분에서 다 이렇게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검찰 사유 의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건을 보면서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검찰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정빙하기 위한 문건으로 내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문건도 검찰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예. 고발 사주를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정황 정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내보낸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통상적으로는 검찰총장을 모시는 분들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직 생활을 쭉 해보면 그게 검찰총장의 거치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단 정리는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실제로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검찰 내에서 이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밖으로 공개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말하자면 검찰 내의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 민주당 엊그제인가요? 그 토론할 때 1대1 토론 시간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요. 네. 그때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의 그 질문 답변 중에서 이낙연 후보가 손준성 검사 그때 왜 임명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추미애 네. 후보에게. 근데 추미애 후보는 유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당에서도 어마한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예. 수사 정보정책관에 임명된 시기가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2월이었고요. 지금 이낙연 후보와 그 추미애 후보 간의 공방이 됐던 거는 8월 인사 때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옹호하는 세력이 있었다. 네. 그게 청와대에도 있었고 민주당 내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그때 박용진 후보가 예, 예. 누구냐 공개해라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야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의 최측근이다라는 것에서부터 그 전제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근데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의 최측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내에도 옹호 세력이 있고 민주당 내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온 국민을 뒤집어 놓고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해놓은 사안인데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청와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책임을 갖고 규명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공개가 돼도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이 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측근이냐 아니냐 뭐 논란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검찰 사정기관에서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 시켰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측근 논란까지 나오고 추미애 후보의 그런 대답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그 발언은 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이제 발언 배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그 다음 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후보들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호남 경선을 했는데 호남 경선이 굉장히 각 후보들에겐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의 선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나 이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좀 감정이 굉장히 좀 격해진 게 아니신가. 네. 뭔가 잘해 보시려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뭔가 날카로운 공격을 해서 상대를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셨는데 네. 그 와중에 조금 이렇게 과몰입되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아마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런 토론 발언 중에 나온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손준성 검사 얘기를 지금 이 추미애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손준성 검사의 인사를 부탁한 윤석열 총장의 얘기는 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좀 절박한 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물에 빠져서 좀 뭐만 나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고리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예. 제보자를 흔들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고 이전에 추미애 후보가 토론관에 잠깐 얘기한 거를 가지고 이게 청와대나 여기에서 손준성 검사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작보다는 그런 의도 그런 시스템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좀 궁색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부장검사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수사정책관이라면. 그래서 수사정책관은 부장검사면 상당히 많은 이 인맥들과 관계들이 있을 거니까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100% 수사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0.5천만 원 넣어서 577억 받고 3억 넣어서 3,463억 받았습니다. 몇 프로냐? 저기 써 있죠. 11만 5,345%.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이라든지 수백억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네, 일단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총리의 답변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수익률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자체 산하기관 편취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언급도 또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보면 대정부 질문에 질문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김부겸 총리의 말씀도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그 이재명 지사께서 공영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1% 수익률이 나오는 공영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민간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갖고 성남의 떨인가 하는 그 법인을 설립해서 자산관리회사로 화천대유라는 걸 만들었는데 화천대유가 지분이 1%입니다.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중심이 돼서 만든 SK 정권을 통한 7명의 투자자들이 지분이 6%예요. 그럼 지분 총 합해서 7%를 가진 그 조직이 3년간 4,040억 원의 이게 배당을 받아갔거든요. 이게 무슨 공공개발입니까? 저는 이런 공공개발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예. 민간개발도 이만큼 이익을 남기지는 못해요. 이건 특혜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 본인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도 몇 번 했고 또 수사해도 100%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대장동 건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1차 컷오프에서 탈락된 장기표 국민의힘 후보께서 예.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쭉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동 성남 이 대장동 이 사건은 이 좀 복잡한 스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이전에 이미 이 대유동 쪽에 이 개발 사건들이 굉장히 좀 복마전이라는 비리에 연루돼서 여러 사람들이 사건으로 해서 연루가 됐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공영개발 쪽으로 틀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이제 시가 가져서 그래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줬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이기도 하고 그게 스토리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수사에 100% 동의하겠다 하는 이유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본인이 이걸 바로잡아서 그거를 개발이익이 11%는 과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본인은 꺼리낄 게 없다. 이미 수사 몇 차례 했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고 성남시 감사에서 내부 감사도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웠던 건 윤석열 후보하고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이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처럼 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몇 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수사 100% 받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고발사주 의혹이 터지자마자 정치공작, 그다음에 제보자, 그다음에 제보를 기사를 썼던 언론사를 흔들고 그다음 박정원 원장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증거를 대라고 하고 있고 예. 본인은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을 보면서 대비되는 좀 모습을 봤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민주당 이낙연 후보 사직안 국회에서 이제 표결로 처리가 됐죠. 국회에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 발언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희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네, 많이 도와줬던 보좌진 얘기를 하면서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보좌진들은 바로 하루아침에 이제 직업도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당내에서도 약간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거든요. 본인의 그 정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본인의 그 정치를 생각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종로, 정치 1번지 종로가 내년 대선과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면 그 종로 의원 그 후보가 출마 후보가 거의 런닝메이트 같은 느낌도 드는 거고 지금 하마평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제 종로 선거까지는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어제 좀 보면서 보좌진 부분에서 울컥한 거를 좀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좌진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근데 이낙연 후보께서 정치인으로서 의원직 사퇴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네. 첫 번째는 지역 구민들한테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믿고 따라준 동지적 관계 보좌진들에게 어떤 삶을 틀어놓은 책임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대선 경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절박함을 정말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신 거 보면서 그냥 어떤 그 절박함들이 좀 어떻게 이 국민들의 소구될지는 한번 예. 이 호남 투표나 그 이후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로 부분은 네. 이게 뭐 대선 지금은 이 대선 후보 선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종로에 누가 나오냐 하마평 부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지금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의 하마평 정도에서 네. 한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기 좀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 여권 쪽은 임종석 후보도 나오고 있고요. 그 야권에서는 이준석 지금 대표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생각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선이 물론 있지만 종로 선거도 굉장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선 중이기 때문에 누구든 머리를 내밀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대선 후보가 정해진 뒤에 대선 전략의 한 부분으로 종로 선거가 검토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맞게 전략상 가장 적절한 후보를 아마 당 차원에서 고를 겁니다. 예. 이번에는 뭐 내가 하겠다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한 연말쯤 돼야 제가 볼 때는 하마평도 나오고 구도도 기본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당 선관위가 후보 사퇴를 한 정세균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표로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앞서 이낙연 후보 대변인직을 맡은 이병훈 의원 두 분 모시기 전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 문제 있고 재고해야 한다 이런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 선관위의 이번 결정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이게 일단 그 각 캠프별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세균 후보가 갑자기 중도 사퇴를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한 2%대,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한 1.3에서 1%대를 지금 이렇게 표를 합산을 받으셨는데 네. 이게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 경선이 오랫동안 이렇게 중도 사퇴했던 후보들의 표를요, 유효표를 합산해 왔고요.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뭐 분모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당 선관위에서 충분히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별당규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각 캠프에서 좀 이해하시고 끝까지 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면서 경선을 끝까지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총리 부원장님은 요거 하나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 8명의 후보가 처음 토론회를 합니다. 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누구와 누구의 그 약간의 배틀 구도 그것도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점에 저희가 또 포커스를 주고 보면 더 재미있게 토론을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2차 컷오프까지 10월 8일 전까지 6차례 네. 방송 토론을 합니다. 그중에 한 차례만 옳은 소리 중계고 나머지 5차례는 주요 방송국에서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8분이나 되니까 논점이 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토론의 설계를 주도권 토론이라는 항목을 두 파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총 8분 동안 4명 이상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말하자면 토론에 대해서 면역성이 좀 있느냐, 예. 경험치가 있느냐, 혹은 국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간의 행보를 보면 그 두 분 다 국민 눈높이에 높이에 부합할 만큼의 그거는 못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칼을 갈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이번 1차 토론회에서 만약에 책이 잡히면 2차, 3차, 4차, 5차, 6차에서 계속 책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첫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지율과 관련된 역선택 문제, 그다음에 실언, 말 실수와 관련된 거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검정, 공격, 방어 이게 재미 요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당의 대선 경선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